이재명의 여러 가지 비리들이 뭐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 역정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 쌍방울 관련 비리 혐의예요. 왜냐하면 김성태도 다 구속이 됐고, 그리고 이 김성태 금고지기는 어젯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다음에 수행비서도 구속이 됐고, 그러니까 이 핵심들은 다 구속된 거예요. 쌍방울 사태는 뭐 이미 뭐 이화영이 구속됐죠. 예, 그리고 또 이 쌍방울 사태와 관련이 있는 안구수도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막바지 국면에 일어났는데요. 이 막바지 국면에서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김성태 한 300억대 비자금의 용처가 어디냐. 요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재명 지금도 대선에 나오는 걸로 해서 대선에 이기는 걸 염두에 두고 이 김성태하고 이화영이가 그야말로 올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300억의 상당 자금은 정관계 노비로 갔을 텐데 이것이 뭐 우리 보수당으로 넘어왔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니죠. 그렇다 본다면 이재명의 대선 자금 의혹이 이 대목에서 다시 불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말이죠. 대장동과 그다음에 위대 이거와 관련해서 유동규가 이 김용하고 정진상한테 이재명의 이 자금 선거 자금을 지원해 줬었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 성남시장 재선할 때도 지원해 줬고, 그리고 2022년도 대선 경선 자금으로도 지원해 줬고, 이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이 300억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 당연히 정관계 이 로비 의혹이 뭐 짙을 수밖에 없겠지만은요. 이거를 뭐 기업인한테 빌려줬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더 가장 집중적인 것은 바로 이재명의 선거비 지원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제가 이제 어제 심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최근에 지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검찰 수사로 받으러 가기 직전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이 함부로 지역구에 내려가서 내 이름 팔고 선거운동 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누구냐? 바로 김의겸이를 겨냥했다. 이게 이제 TV조선의 보도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친명들은 때가 이때다 해가지고요. 비명들이 앉아있는 지역구에 내려가서 플래카드를 벌고 지금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드디어 비명과 친명 사이에 이 공천 전쟁이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뭐 리얼미터야말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중요한 여론조사인데요. 상당히 좀 빠졌어요. 지난주에 38.7%였는데요. 이번 주 조사 결과는 36.9%로 긍정평가가 빠졌습니다. 한 2.1% 정도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올라갔어요. 58.8에서 60.3%로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이요. 이 지지율 편차가 줄어들었어요. 민주당은 42.8, 국민의힘은 42.5. 그래서 민주당이 0.5가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1.5가 상승했는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에서 1.3에서 0.3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소폭이지만 지금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이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 부정평가가 말이죠. 11월 네 번째 주 이후에 11주 만에 60%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정평가 중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TK 지역, 그다음에 P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이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30대하고 50대에서도 또 올라갔고요. 20대도 또 많이 올라갔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나 부정평가가 올라갔고요. 중도층에서도 5.3%나 올라갔습니다.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긍정평가는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 긍부정평가 차이가 역시 23.4%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리얼미터 측에서의 공식 설명은요.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이 국회 대정부 질문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그리고 난방비 폭탄이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 이런 것들이 부정평가로 원인으로 그렇게 이제 이 리얼미터 측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관심이 활성화되면서 민주당의 격차가 추월 가시권에 접근을 했는데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후보의 본선 진출에 관심과 흥행이 고조되고 내부 갈등이 또 고조되고 이런 흐름이 동시에 앞으로도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 이어서 대정부 질문에서 천공 관저 개입설, 그다음에 이상민 특검, 이상민 탄핵, 김건희 여사의 특검 요구와 같은 이 비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요 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김성태 대북 송금 문제, 대장동 대판 이런 사법 리스크 이슈가 줄줄이 지금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물론 이제 뭐 당무라고 해서 큰 틀에서 이 당의 어떤 이 방향성, 그다음에 이 정부 운영과 국정 정책의 방향성 이것을 잘 맞춰가는 측면에서의 당무 개입이 되겠죠. 뭐 시시콜콜한 당무 개입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시종일관 여러분께 주장을 해왔는데요. 오늘 보도를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도요. 그동안에 뭐 이 삼김 때는 뭐 확실하게 당을 뭐 장악한 건 뭐 여러분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지극히 잘 아시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당정 분리를 선언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당정 분리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걸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의 경우에는요. 아예 정치 중심은 정당이다. 당정 분리라는 것도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당정청 일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는요.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서 한참 싸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게 공천에 개입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무 개입은요. 우리 한국에서 사실 이 찬반 양로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불란서와 같은 이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일정 정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우선 뭐 이 상하 의원들 이거는 뭐 미국의 경우는 완전히 당원들이 직접 뽑는 이 프라이머리가 있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죠. 대부분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한테 편지를 써주는 방식으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불란서 마크롱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이 현 집권 여당을 창당하고 본인이 지금 현재 명예 당수작은 직책을 가지면서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불란서에서 정책을 공부한 이승근 계명대 정치학과 교수는 불란서의 경우에는 이원 집정부제라기 때문에 내각에서 뽑는 총리를 야당에서 가져갈 경우에 대통령 권한이 이거 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각 총리가 야당 지지를 한다? 이거 뭐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골 정부 이후에 대통령의 당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확고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무소속이 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요, 전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의 의견은 우리 정치 구조상 일정 수준의 당무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이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주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김성수 한양대 정액과 교수의 경우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통령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개입은 정당에 맡기는 세련된 방식이 돼야 한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당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대통령이 여당을 하위 조직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건 뭐 우리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어떤 국민의 민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의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 의원의 지역구에 가서 플래카드를 걸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비명과 친명 간에 지금 이제 전쟁이 촉발되고 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는요, 이재명을 팔지 말라는 내부 단속까지 하고 있지만 별로 먹히지 않는다. 이런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요, 이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 한 명이 양기대 의원이 있는 광명을 지역에 가서 인사를 쭉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친명계 인사 한 사람은요, 윤영찬 의원의 경기 성남중원에
플래카드를 걸고 지금 이 선거 이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역구가 없는 비례의원이나 원내 인사들 중 상당수가 친명을 자처하면서 비명의원 지역구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더군다나 당 혁신위가 최근에 현역 의원 평가에다가 당원 평가제례 그리고 장외투쟁 참가 여부를 지금 반영하는 이 공천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제 친명들을 공천을 많이 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겉으로는 시스템 공천할 거야. 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친명계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 비명계 쪽에서는요. 굉장히 불리하고 그래서 이 공천 갈등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이재명이의 이 사법 리스크를 두고 이 방탄을 치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 친명계 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비명계 지역에 가서 이런 선거 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 체포 동의안 부결 쪽으로 현재로서는 이 당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체포 동의안이 이 국회에 넘어오면 이거를 부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 이재명이가 이 검찰에 가서 이제 뭡니까? 그 조사를 받았잖아요.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 답변서로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는요, 지난 첫 번째 조사와 달리 비교적 꼼꼼하게 검사 질문도 읽어보고 또 이 검찰이 제시한 자료도 꼼꼼하게 파악하는 모습 이것이 지난 첫 번째 검찰 조사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것을 꼼꼼히 다 확인하고 굉장히 신중해 했고요. 그리고 이 검사의 질문에 물었던 것을 왜 또 물어보냐 이렇게 또 반박 또는 반문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이패 변호사 이번에는요. 지난번 이 들어갔던 이 변호사하고 달리 이번에는요. 지난번에는 김필성 변호사, 이번에는 이제 김진영 변호사인데 둘 다 공통점은 2021년도에 청주에서 발각된 충북 돈지의 간접사 사건을 맡은 점은 공통해요. 그러다가 작년 8월에 둘 다 사임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요. 지난번과 달리 이 조사를 받을 때 이 김진영 변호사한테 꼼꼼히 좀 적어라. 그러니까 이 검찰의 질문, 검찰이 그리고 제시한 자료 이런 거를 꼼꼼하게 적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보면 물론 뭐 변호사 데려간 것 자체가 재판에 대비하려는 것이죠. 근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이재명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말로는 진술서에 다 있다라고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은 내 죄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검찰이 파악하고 있지? 검찰의 그동안에 수사된 내용을 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지금 그냥 창작 소설이다. 이거 안 팔린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이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이 심정을 대신해서 야, 그렇잖아요. 본인이 자신 있으면 그거 뭐 메모 안 해도 이게 뭐 자기 생명을 지금 생명과 직결된 건데 변호사한테 야, 너 이거 잘 적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이렇게까지 이재명이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기가 눌린 이런 분위기를 노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본인의 죄가 이제는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났고 검찰이 파악할 만큼 다 파악했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는 사실상 이런 행위는요. 결국은 이재명의 자폭행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양심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자, 이 변호사가 본인이 딱 보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지금 생명줄 이 사람은 더군다나 차기 대선 그다음에 현재 당 대표인데 그거 머릿속에 이 검사가 질문한 숨소리까지 저 같으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야, 너 이거 똑바로 적어가. 이 얘기는 뭡니까? 야, 이거 반박 쉽지 않다. 이거거든요. 내가 죄졌다. 이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를 저같이 해석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가 뭐 좀 독특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가 지금 현재 590억의 횡령액이 있는데 이 590억 횡령액 대다수를
현금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 확인이 되지 않은 돈이 3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용처를 지금 철저히 수사 중에 있다. 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500억, 590억 정도가 이제 횡령액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세탁했느냐?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차명 계좌 이체를 번복해요. 그래서 이 돈 세탁을 거친 다음에 이 돈이 수백억 원에 이제 이르는데, 이 수백억 원을 그럼 어떻게 현금화하느냐? 대형 수표를 갖다가 조그마한 수표로 쪼개서 찾아내요. 그 다음에는 환전상에 가져가가지고 이 수표를 환전상에 가져가서 현금화를 또 시켜요. 예. 이러니까 이게 이 뭐죠? 용처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590억 가운데는요. 590억 가운데는 지금 북한에 줬다고 하는 300만 불,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북 비용, 그다음에 스마트팜 지원 비용인 500만 불, 그리고 대부 행사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일부 사용한 재금을 제외하면 결국은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자금이 지금 이 의문 꼬리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정관계 로비용으로 썼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요. 이 김성태의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금고지기한테 이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강도 높게 조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금고지기가 들어오게 된 것은 너 빨리 들어와서 검찰 수사에 협조해 라고 하는 김성태 지시에 따라서 재판을 포기하고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소장에 보면요, 이 김성태가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서 50에 9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과정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이게 A4 용지 45쪽 분량의 이 공소장인데 여기에 상세히 적혀 있어가지고 임직원 명의로 여러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계열사들이 그 이 비상장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부당 지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돈을 꺼냈었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이 김성태가 이 페이퍼 컴퍼니 5개를 만들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께 이 동아일보에서 이 상석이 나왔어요. 페이퍼 컴퍼니 5개. 여기에서 횡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공소장에는 이 페이커 컴퍼니를 통해서 이 돈을 만든 조성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 페이커 컴퍼니 자금 관리는 누가 했느냐? 바로 금고지기가 집중적으로 했다. 예. 그래서 이 공소장에 돈 세탁을 하는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임직원 계좌로 돈을 보내가지고 이체하거나 또는 거액의 수표를 뽑은 뒤에 이를 점차 작은 금액의 수표로 교환해 나가는 방식으로 금융 당국의 추적을 피했고 수표를 환전상에 들고 가서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000만 달러면은 약 요즘 이제 달러 시대지만 한 1,200원이 120, 한 7, 8억 정도 되잖아요. 이 120억, 7, 8억 정도는 이건 확실하게 북한으로 건너간 것이 분명하다. 예. 요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지금 김성태 전 관계 인맥이 이게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김성태 공소장에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계속해서 신작 소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소설이 아니고 사실 팩트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전화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말이죠. 전화를 그동안에 지금 4번 한 것은 확실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번 한 것이 언제냐? 2019년도에 3번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1월 달에 단독 선양 쪽에서 북한하고 이 지금 MOU 6개 사업 이걸 맺고 이제 잘 끝났다. 이거를 이화영이가 바꿔준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7월 달에 마닐라에서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마닐라에서도 이 북한 이지용이가 넘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리오남이도 가고 송명철이도 가고. 야, 이때도 2019년도 1월에도 리오남, 그다음에 송명철 다 있었어요. 이때도 2019년도 7월에도 지금 리종이가 내려왔는데 그때도 이화영이가 전화를 지금 김성태하고 이재명의 통화를 연결시켜줘요. 그러면서 이때 내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라는 얘기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2019년도 2019년도 그러니까 이제 1월하고 7월 지금 두 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두 번 이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은 언제 했느냐? 이 한 번은요, 이 비비안을 인수한 이 기념식을 기념 만찬을 이태영 변호사랑 김성태가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전화를 바꿔줍니다. 예. 그때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서울이죠. 이 자리에서 이태영이가 이 김성태하고 이재명 전화를 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2021년도 12월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 직원이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에 이재명이 하고 그다음에는 누굽니까? 이 김성태가 통화를 하는데 그때도 이화영이가 전화를 연결시켜줘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요새 쌍방울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나오니까 말이죠. 쌍방울에서. 김성태가 그거 사실이 아닌데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재명이의 이 통화 이거 김성태 몰랐다? 김성태가 알고 있고 이게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성태가 로비 자금을 얼마만큼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방북 대가를 정말로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쌍방울의 경기도 지원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이재명이는 어느 정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래서 이재명의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 뭡니까? 예, 이 인지 여부예요. 그래서 이 전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본 방송을 마치고요. 계속 이어지는 저의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